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절 소득세의 제1절에서는 우리가 종합과세 세목의 종류와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내용들, 그리고 과세 방법까지 6가지 종목을 전부 정리를 해봤고요. 2절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의 과세 방법, 종합소득의 과세에서 종합소득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고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종합소득 6가지의 과세 표준 산출을 위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자소득 금액, 또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이 6가지를 모두가 다 있었다면 그 6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다시 또 계산합니다. 각각의 우리가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할 때 소득공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소득공제 했죠. 근데 여기 종합소득 과세할 때 다시 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가 이때 적용되는 거예요. 인적공제. 우리가 이자다, 배당이다, 또는 기타 소득이다,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인적공제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목 하나하나에 원천징수를 할 때는. 자, 그런데 이 인적공제를 바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인적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 외에 기타 소득공제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 소득공제에서는 이제 인적공제를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인적공제를 뺀 것, 즉 인적공제를 비롯한 이와 같은 소득공제를 공제하면은 그것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 우리가 세목별로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곱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다시 그 종합소득 금액을 모두 더해서 소득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세율표를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기본세율은 최하 6%부터 최고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세율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요. 그 기본세율표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세액공제에서 우리가 또 특별세액공제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액공제의 특별세액공제 네 가지가 있어요.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그래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그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세액공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거, 인적공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종합소득과세에서 또 세액공제 중요한 거에 네 가지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하는 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뺀 것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죠. 이 결정세액에서 이제 밑에 한 2줄을 더 써보겠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배사 근연기에서 원천징수 했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한 것을 종합승고할 때는 이미 납부했으니까 그걸 빼줍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빼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양수로 나오면 납부하는 거고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음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기납부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인데 그게 더 많이 납부되어 있으면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오히려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의 산출까지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맨 앞에 있는 신고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공제부터 이제 알아볼 텐데요. 종합소득공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적공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라 하는 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 소득자의 부양가족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표가 있죠? 자, 우선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어도 본인 인적공제 한 명당 150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겠죠?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가 있겠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에 대해서 한 명당 또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직계 존속이라 하면은 부모님이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 직계 존속이 되는데 이때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해당이 돼요. 소득자 본인의 직계 존속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자와 똑같이 봅니다. 직계 존속 나이의 조건이 있고요. 소득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우선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도 됩니다. 형제자매도.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들이 다 직계비속이 되죠. 입양자가 있으면 입양자도 친자녀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아동법에 의한 위탁아동도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 주 5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석을 보면서 위탁아동에 대한 조건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동거하고 있는 가족 중에 수급자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급자하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만약에 어머니의 형제자매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형제자매다 그러면 고모나 외삼촌 고모가 아니고 이모나 외삼촌들이 되겠죠. 자, 이모나 외삼촌 중에서 자녀가 없는 이모나 외삼촌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수급자다. 그러면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수급자. 자, 그래서 이모나 외삼촌 같은 경우에 원래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급자인 경우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양가족의 범위 살펴봤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범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만은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 맞아야 돼요. 동그라미라 하는 것은 소득 요건을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주 1에서 설명을 하니까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가 X라는 것은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 요건도 조금 있다가 한번 주석 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계존속. 소득 확인해야 되고요. 나이도 확인하는데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으로. 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소득 확인해야 돼요. 소득 확인해야 되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소득 확인해야 되고요. 나이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위탁아동 소득 확인해야 되고요.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되니까 17세 이하가 되겠죠. 하지만 위탁아동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만약에 16세부터 위탁아동을 시작했어요. 계속 이어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위탁아동이 실시된 그 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때는 나이는 18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아동법에 의해서 기본공제 대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자, 수급자 소득 요건 확인해야 되고요.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소득 요건 대부분 확인하는데 본인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나이 요건 본인과 배우자,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 요건이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직계비속 주사, 주호, 기본공제와 관련된 요 주석을 1번부터 5번까지니까 그거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추가 공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 1부터 주 5까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 1을 보시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게 소득 요건이에요.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하는 것은요, 종합소득금액과 분류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에 6가지가 있었고요. 퇴양은 분류과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류과세 되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100만원 이하이어야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한마디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 얼마까지가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보느냐면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요 괄호 속에 있는 게 또 챙겨야 될 내용인데,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소득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여러분이 다른 거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인가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근로소득자의 그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가 500만원 이하는 70%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설명할 때도 그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는 70%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00만원의 70%는 3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되는 그 근로자의 그 소득금액은 원래는 150입니다. 150. 근로소득금액이 150이에요.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50을 그냥 뭘로 본다? 100만원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대 적용하고 있어요. 우대 적용.
네, 그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개 근로소득은 뭐 유리지갑이라고 하나요? 거의 확실하죠. 정확하죠. 하지만 다른 소득들은 어떻습니까? 기타 소득이다, 사업 소득이다 이런 것은 사업 소득 매출권 하나 줄이면 팍팍 줄어들어요. 기타 소득 신고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들은 감춰지는 부분이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 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조금 아마 불평등하다 이렇게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불공정하다 그렇게 아마 세무관청에서는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 금액을 따질 때는 소득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총급여로 판단하면 됩니다. 500만 원. 나머지는 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인 자를 소득이 없는 자로 합니다. 금액은 소득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뭐로 해야 돼요? 필요경비를 다 빼줘야 됩니다. 필요경비 빼고 비과세는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종합소득인 2배사 근영기만 합치면 안 되고 퇴직이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걸 다 합쳐야 돼요. 자, 그 다음 항목 읽어보면은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 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금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그 퇴직금 전부가 소득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설명을 했고요. 양도소득은 양도 차익 나는 금액을 양도소득이라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1억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양도소득 금액은 1억 원에 처분했으면 그것의 뭐예요? 매입가격, 그 부동산의 매입가격을 빼야 양도소득 금액이 되죠. 양도소득 금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100만 원 넘는 일은 굉장히 허다한 거죠. 흔한 일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주 2를 보시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자, 나이 요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면서. 하지만 만약에 직계 존속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50세여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소득 요건만 보면 됩니다.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의 나이 조건이 뭐냐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형제자매인데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면 20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므로 나이 요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해당이 된다. 그러나 소득은 충족해야 된다. 이 말은 소득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 3을 보시면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요, 소득자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소득자가 벌어들인 수입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상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소지 이것이 동일하느냐 동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판단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겁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 하는 의미는 실제로 소득자가 벌어들인 수익 금액으로 생활비를 같이 쓰고 있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일단 해당되고요.
두 번째, 직계 비속 입양자는 직계 비속과 입양자를 지금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직계 비속 자녀 이 말이고 입양자, 입양자 알죠? 주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는 유학을 보내는 경우 있죠. 뭐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보냈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서울에 사는 사람의 자녀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다. 이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소에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이 취약이나 아까 그 경우 유학 가면 취약 문제죠. 질병의 요양,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갔어요. 또는 근무상, 직장 때문에 이사 갔어요. 또는 사업상, 사업을 어디 외국에서 하게 됐어요. 또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런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소가 큰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 존속이 그 배우자도 포함해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직계 존속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 남자가 수익자다. 배우자가 만약에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장인, 장모도 해당되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나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소득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준다. 이게 이제 주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 4번에 보면은 며느리와 사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며느리나 사유는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가족같이 살지만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에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며느리라면은 자기의 소득자의 아들이 이제 며느리의 배우자가 되잖아요. 또 사위라면은 소득자의 딸이 그 사위의 배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아들이나 나의 사위가 아니죠. 나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 나의 직접 해당되는 자녀가 장애인인데 배우자도 같이 장애인이다 이거죠. 그럴 때는 며느리와 사위도 직계 비속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5를 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가로 열고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이 아동의 그 보호기간이 연장이 될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가 만 18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계속 연장이 되었다 그러면 20세까지는 위탁아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하여튼 위탁아동이 위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자, 하나가 남았지만 이것도 아예 보고 가겠습니다. 주석 6번 장애인의 범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우리가 장애인의 경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장애인은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1번이 장애인복지법이에요. 여기 이제 번호를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전산에 입력할 때는 1번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하고
상이자, 예, 또는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요. 예, 국가유공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고 상이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다. 이건 코드 번호가 2번이라고 아마 입력하게 될 거예요. 2번. 장애인에 해당되는 2번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애인의 유형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분류를 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하면은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요. 옆에서 계속 누군가 보살펴야 되는 뭐 치매 환자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시험에서는 아예 이렇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니까 이거는 3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들이 모두 장애인이고요. 국가유공자나 상이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상실된 상이자 또는 국가유공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이라고 분류된다. 추가공제에서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명당 1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수를 세어가지고 곱하기 150만 원 하면은 기본공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연습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거고요. 다음에 추가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추가공제는 일단은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자로서 경로우대에 해당되면 한 명당 100만 원, 장애인에 해당되면 한 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대상자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에 대한 거예요. 이건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예, 본인. 예, 경로우대와 장애인은 물론 본인도 되고 배우자, 부양가족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부녀자, 한부모 따지는 것은 부양가족이 부녀자다, 부양가족이 한부모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소득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이면 50만 원 추가 공제. 본인이 원래 150인데 50만 원 추가 공제를 더 받는 거고요. 본인이 한부모이면 100만 원 추가 공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설명 나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그랬으니까요. 보면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부녀자라고 보통 그러니까요.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은 뭐냐면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그런데 부모님을 만약에 부양하고 있으면은요, 부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도록 하지 말고 부모님을 자기의 세대원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매년 받기 위해서는 50만 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자가 세대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세대원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부모는요. 한부모는 여러분 아시죠?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어야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한부모죠. 자, 내용을 보시면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그리고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한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부모는 남성 근로자도 한부모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이거나 한부모인데 한부모가 더 커요. 금액이. 추가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한부모를 적용받고 부녀자를 적용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에 해당되므로 부녀자는 적용받지 마시고 한부모로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중복 적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추가 공제 항목 4가지가 있으니까요. 요 금액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론 시험에서 추가 공제와 기본 공제를 계산해가지고 인적 공제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어떤 가정을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 있으니까요. 계산이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문제 풀이할 때 우리 계산 연습 그때 해볼 겁니다. 경로우대 한 명당 100만원, 장애인 한 명당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연습은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면서도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 연습할 때도 계속 기본 공제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공제에서 가장 금액적으로 일반적으로 큰 인적공제를 정리했고요. 다음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다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죠.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말고 본인부담금.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한 부담금, 자기가 부담한 거 전부 100% 소득금액에서 빼준다 이거죠. 소득공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카드니까요. 직불카드도 있고 직불카드도 이제 신용카드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당초 취지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영업자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그 소비를 자영업자에서 소비를 하잖아요. 뭐 식사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소비를 활동을 하는데 이 자영업자의 그 소득 금액이 잘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늘려보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그것이 조세 당국에서는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소비를 다 카드로 소비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이 거의 100%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 받느냐? 그렇진 않죠. 만약에 제가 가정에 생활비로 쓰는 것은 못 받지만 학원에 어떤 비용으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소득공제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가 가정에 소비한 거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 그러나 근로자는 뭐예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신용카드로 소비했다면 가정생활에 소비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거예요. 근로소득자에게 해줍니다. 누가 사용한 걸 해주느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여기에 그 부양가족에서 빠진 것을 보면은 형제자매가 빠져 있어요. 형제자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은 없으며 형제 자매 및 장애인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제외된다. 네. 아까 직계 비속의 배우자 중에서 그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안 해준다 이거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인 경우에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하지만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형제자매는 빼준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그거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공제 대상 금액은 이와 같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를 금액으로 적용해주고 대중교통도 40%. 자, 표가 좀 크죠. 다음 표 이어지는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사용금액의 30%, 직불카드 사용도 30%, 일반 신용카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아니고 공연이 아닌 것은 1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용하는데요. 최저 사용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적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최저 사용금액에 해당이 되어서 전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사용금액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공식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을 시험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여러분이 취합해 가지고 전산에 입력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서 공연 사용분에 대해서 총 금액이 7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 도서 공연 사용분에 대한 것은 30%만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해주고 7천만 원 초과는 그냥 15%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 사용 금액은 우리가 여기 한 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겠네요. 총 금액 25%가 최저 사용 금액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총 급여의 25% 이상이 신용카드로 지출되었을 때만 적용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인 급여자에는 이렇게 한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까지는 연간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총 급여자에는 연간 2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게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한도를 점점 줄여놨죠. 추가 한도도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정리한 신용카드로 사용했으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로 사용했지만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항목. 첫째, 가정에서 소비하지 않고 사업 관련해서 지출했다면 이건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건 내가 사업자가 아닌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이게 바로 사업 관련 비용 지출이에요. 그것은 사용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포함시키지 않고요. 자동차 구입이 또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한 거. 별 표시가 있는데요.
중고 자동차는 사용금액의 10%를 포함시켜 줍니다. 새 자동차는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요. 중고 자동차는 10%를 포함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그래서 이런 공적 보험료를 포함해서 이 보장성 보험료라는 건 대부분 사적 보험료거든요. 보험료 납부한 것들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거 포함 안 시키고요. 학교나 보육시설에 수업료 납부한 거, 보육비 납부한 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세금 납부한 거,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우리가 이제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포함해서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전기요금에 대개 포함되어 있죠. 도로 통행료, 이거 전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꽤 많죠. 상품권 매입한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신용카드로 만약에 상품권 구입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는 거고요. 리스료도 그렇습니다. 리스료 납부한 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한 비용. 자,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가 포함되는 재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자동차. 신용카드로 샀어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이나 보험 용역을 지급했을 때 신용카드로. 아까 보험료는 나왔으니까 여기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이자를 뭐 신용카드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나 수수료, 보증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금융기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 우리가 그 정치자금을 신용카드로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부금에서 세액공제는 해주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거 한두 항목 더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우리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납부하는 것들이죠. 아까 세금은 이미 나왔고 세금 외에도 사용료나 수수료를 낸다. 그걸 신용카드로 국가 땅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사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는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아까 중고자동차는 10%만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라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오히려 제외되는 항목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문제를 만나보면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직도 소득공제가 정리는 안 끝났습니다만은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기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